자, 오늘은 제가 1부와 2부 모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30분 안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속사포로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은 천천히 이렇게 템포를 조절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1시간 괜찮으시죠? 네, 제가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트래블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아직 이해를 못하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니, 뭐 내가 그것까지 알아야 되나? 라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XGP가요, 쟁글 평가서가 나오고 또 그로 인해서 추가 상장이 되어서 원화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 모든 것이 특근법과 트래블룰 안에서 그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뭐 정보통신법을 알아야지만 핸드폰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해 보면요, 휴대폰 요금을 깎을 수 있는 제도가 엄청 많아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A팀, XGP A팀 강의에는 우리 여러분들의 자산을 늘릴 수 있고 또 지킬 수 있는 정보가 많으니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공유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래블룰 제대로 파악해 보자. 자, 목차를 한번 볼까요? 트래블룰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트래블룰의 역할, 그리고 우리 4대 거래소죠? 4대 거래소에 현재 트래블룰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4대 거래소 트래블룰의 이제 규칙들, 그리고 이 트래블룰을 바라보는 투자자와 정부의 입장을 한번 보고요. 마지막으로 트래블룰에 대한 저의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트래블룰이란 무엇인가? 자, 트래블 플러스 룰이죠. 자, 트래블은 많이 들어보셨죠? 여행하다. 그리고 룰은 무엇이죠? 규칙. 룰을 따라라. 룰을 지켜야 한다. 규칙이라는 것이죠. 즉, 가상자산이 국가 간에 또는 거래소 간에 이동을 할 때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모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규칙이고요. 그나마 그저 첫 시작이 한국인 것 뿐입니다. 자, 법정화폐에도 국가 간에 송금하는 규칙이 있죠. 우리가 해외 여행을 다닐 때도 또한 규칙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이제 더 이상 투기성을 가진 게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규칙과 규제 안에서 통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개정한 곳이 바로 이 FATF라는 곳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데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불법 자금 모니터링 및 국제 간 협력체제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1989년 OECD 산하기구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즉, OECD 간 국가 간의 자금 세탁 방지와 불법 자금 모니터링을 위해서 설립이 된 이제 기구죠. 그래서 이것을 만든 곳이 트래블룰을 만들었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 우리가 이제 바스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상자산을 전송을 할 때 거래인의 전송하는 사람의 실명 등 관련 정보를 모두 수집하도록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바스프는 쉽게 말해서요, 코인으로 돈을 버는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그냥 거래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트래블렐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렇죠? 코인 이동을 파악을 하겠다. 그래서 코인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을 하겠다. 그리고 누가 보내고 누가 받는지까지. 그래서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행위를 추적하고 불법 상속 또는 비자금을 추적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느냐? 도입 전에는 이 지갑 주소가 있죠. 굉장히 복잡한 0, X로 시작해가지고 숫자와 알파벳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그 주소에서 이 주소로 간다까지만 기록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제 36세 남성 김모 씨가 24세 여성 이모 씨에게 전송을 한다. 즉 완전한 실명제로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은행에서 우리가 계좌를 보낼 때 누가 누구에게 보냈다 이런 게 다 이제 기록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의 자금, 특히 이 코인이 이동을 파악하는 것을 추적을 하겠다. 그래서 보내는 이와 받는 이의 목적을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세나 상속, 비자금 등의 의심이 될 경우에는 언제든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소와
은행과 금융당국이 서로 이 코인 이동 경로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게 왜 이렇게 큰 돈이 왔다 갔다 했지? 누군가가 탈세하는 게 의심이 돼. 그러면은 은행과 거래소 측에 이 사람의 거래 내역들, 이 사람의 신상을 저에게 주십시오 할 때 줘야 된다는 것이죠. 금융당국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상준의 업비트에서 이상준의 바이낸스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준의 업비트에서 철수의 바이낸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동일한 이제 계정이라는 것이죠. 예, 내 거에서 내 거를 보낼 때도 이것도 다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가상자산의 빠른 시세 변동에 이게 즉각 대비를 해서 전략적인 매도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매번 이걸 결정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트래블룰 솔루션 제공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베리파이바스프와 코드사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어느 거래소에서 어느 거래소로 보내는 게 너무 헷갈리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 두 업체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리파이바스프를 쓰는 업체는 업비트 대표적이죠. 업비트를 포함해서 코팍스와 한비코, 그 다음에 여기 프로비트도 있죠. 그 다음에 후오비 코리아까지 있고요. 이 많은 거래소들이 이 베리파이바스프라는 솔루션을 쓰고요. 그 다음에 코빗, 코인원, 빗썸은 이 코드라는 이제 솔루션을 씁니다. 이제 정보를 찾아보니까요. 원래는 이 4대 거래소가 협업을 해서 이 코드사라는 것을 솔루션을 만들고 있었어요. 예, 근데 중간에 갑자기 업비트가 뿅 나가면서 이 베리파이바스프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베리파이바스프와 코드사가 현재 연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4월 8일부터 코빗과 코인원, 빗썸 간에는 이제 전송이 되고요. 이제 베리파이바스프끼리는 현재도 그 전에도 계속 되고 있었죠. 근데 현재 베리파이바스프와 코드는 안 됩니다. 이게 4월 25일부터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베리파이바스프는 서울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코드는 부산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근데 서울과 부산끼리는 이게 코인 전송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4대 거래소 하나하나 조금씩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래블룰 시행을 합니다. 100만원 미만은 동일하지만 100만원 이상의 디지털 자산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추렸는데도 굉장히 복잡하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VV 솔루션, 베리파이 바스프. 예, 여기 VV가 이 약자거든요. 네, 쉽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VV 바스프와 연동되는 바스프, 거래소라고 했죠? 예, 그거에 대한 입출금을 설명을 하는데요. 자, 고팍스, 비블록, 프로빗, 텐앤텐, 뭐 또 여기 프로비트도 있죠. 이들끼리와는 네, 같이 연동이 됩니다. 서울 안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끼리는 됩니다. 네, 서울 예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고 얘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해외 거래소는 어떨까요? 해외 거래소는 위험 평가가 통과된 안전하다고 업비트 측에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는 해외 거래소에서도 가능하다. 대신 동일 소유주의 계정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러니까 즉 제가 이상준의 업비트에서 철수의 바이낸스로 못 보내요. 그래서 이상준의 업비트에서 이상준의 바이낸스로 보낸 다음에 이상준의 바이낸스에서 철수의 바이낸스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네, 좀 복잡하죠. 네,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금을 지원한 예정입니다. 하지만 출금은 불가능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이 뭐 이제 바이낸스도 있고 FTX도 있고 코인베이스도 있고 점점 늘어난다고 하네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스프는 거래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업비트로 보내기, 다른 데서 업비트로 받아라 이렇게 보낼 때는요. 개인 지갑, 우리가 이제 XGP 같은 것을 개인 지갑이라고 하죠. 개인 지갑에서 업비트로 보낼 때는 본인 계정이 등록된 주소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업비트에 XGP가 상장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채굴기가 돌아가는 그 개인 지갑을 이용을 해가지고 업비트에 보내려면요.
개인 지갑이 제 거예요 하고 이 얼굴과 이 핸드폰 주소가 적혀 있는 이 사진을 업비트 측에 보내야 돼요. 그래서 업비트에서 확인이 되면은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트리스트라고 하죠. 예, 사전에 등록된 개인 지갑들만 거래가 가능하죠. 그리고 국내외 거래소는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업비트 측에서 검증된 거래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는 보시면은 텐앤텐, 아까 고팍스, 이제 프로비트도 있고,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25일부터 됩니다. 그리고 해외는 이제 업비트 싱가포르, 업비트 인도네시아, 업비트 타일랜드 이렇게 업비트의 자회사는 자유롭게 되고요. 네,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서히 이제 해외 거래소들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소들도 됩니다. 그러면 업비트에서 가져오기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전 등록만 되면 되고요. 이제 메타마스크만 돼요. 실제로 만약에 이게 내일 업비트가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XGP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예, 여기서 업비트에서 인정한 개인 지갑은 메타마스크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업비트는 이제 메타마스크를 소개해서 되고, 그 다음에 빼는 것도 검증된 거래소에서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말씀드리죠. 서울에서는 업비트와 함께하는 서울에서는 자유롭다. 그리고 업비트의 해외 자회사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25일부터 해외 거래소도 순차적으로 검증된 거래소만 업비트에서 빼는 거 가능하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상준의 업비트에서 이상준의 해외 거래소만 됩니다. 네,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거는 100만 원 이상씩, 중요한 것은 100만 원 이상씩. 그리고 100만 원 이하, 그럼 99만 원씩 계속 보내야지. 근데 이것도 이상 거래로 판단이 돼서 거래가 막힐 거예요. 예,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빗썸은 어떠할까요? 25일부터 실행이 되었죠. 그리고 25일부터 4월 8일까지는 이제 빗썸, 코인원, 코빗끼리도 안 되고 빗썸은 어디도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도 안 되는 거죠. 네, 내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25일부터 업비트, 프로비트, 이제 고팍스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등록된 곳만 가능하고요. 본인 소유 계정에 대해서만 화이트리스트 등록 및 이전이 가능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수액, 이상준이 철수액에 보내는 건 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자, 그리고 개인 지갑이 이게 참 웃긴데 메타마스크를 빗썸에서 쓰려면요. 여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이 이니셜 타워 가가지고요. 이 메타마스크 제 거예요 하고 대면으로 인증을 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업비트보다는 조금은 불편하죠. 근데 메타마스크 왜 자꾸 사람들이 이 메타마스크 얘기가 나올까요? 메타마스크를 제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개인 지갑을. 그리고 메타마스크가 제일 안전하다고도 판단을 하고요.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다른 여러 해외 거래소, 뭐 디파이도 할 수가 있고, 덱스 거래소도 쓸 수가 있고, ICO, IEO에도 참여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많죠. 그래서 거래소들은 적어도 이 메타마스크는 어떻게 해서든 허용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빗썸에서 쓰는 그 방법은 직접 오십시오. 이 방법을 쓴다는 것이죠. 자, 코인원도 이 코드사죠. 코인원도 마찬가지로 25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25일부터 4월 25일부터 이제 베리파이 바스프와 가능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도 이렇게 사전 등록을 해서 가능하고요. 개인 지갑도 여기는 카카오 클립도 되네요. 우리가 카카오톡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 카카오 클립에 이제 그 코인 지갑이 있거든요. 그것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메타마스크도 여기도 사용 가능하네요. 자, 코빗도 마찬가지죠. 코인원, 빗썸은 4월 8일부터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25일부터 이제 베리파이 바스프와 가능하고요. 대상 거래소, 해외 거래소도 이렇게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지갑도 여기는 카카오 클립 카이카스가 이제 클레이튼 기반의 이제 그거죠. 지금 개인 지갑이죠. 이것도 되고 메타마스크도 사용이 가능하네요. 이제 상세 리스트는 나오고 이제 사용 방법도 아마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 트래블러를 보면은 솔루션이 아까 말씀드렸죠. 베리파이 바스프, 여기는 코드사. 사람들이 이래요. 어떤 글에도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빗썸과 코인원과 코빗이 업비트 왕따 시키는 건가?
이렇게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독자적으로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지갑 위출금, 네, 다 가능하죠? 네,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XGP 우리 회원분들께서는 이 개인지갑을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꼭 뭐 알고 있다고 해서 뭐 나쁠 건 없으니까 설명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금 가능한 국내 거래소가 현재 빗썸과 코인과 코빗은 없어요. 네, 근데 내일부터 이 세 곳끼리는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좀 빨리 풀려야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습니다. 자, 특정 거래소의 독점이 지금 이제 걱정이라고 합니다. 자, 뉴스를 잠깐만 볼게요. 트래블루 실행 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점유율은 늘어났지만 빗썸과 코인원과 코빗의 코인원과 빗썸 점유율은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제 저번 달 31일 날 이 4대 거래소의 이제 거래 금액이 127억이었다. 근데 이게 트래블루 실행 전보다 약 130% 정도 늘어났다고 해요. 이걸 봤을 때 사람들이 트래블루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잠시 좀 추스리고 있었다? 웅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트래블루 실행되자마자 갑자기 또 투자가 확 돼서 이제 금액이 늘어났던 것이죠. 근데 이게 증가하는 게 전체적으로 동시에 거래소들이 다 증가한 게 아니라 업비트의 한 곳으로 독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번 달 24일 기준으로 업비트의 점유율은 78.4%로 5조 정도의 이제 거래량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래블루 이후에 격차는 더 커졌다. 31일 기준으로 업비트의 점유율은 87%로 13조 원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빗썸은 10%, 그냥 코인원은 1.7%로 점유율이 하락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업비트의 독주가 심화된 건 4대 거래소 중 유일하게 국내 거래소가 그러니까 업비트에서 고팍스, 업비트에서 프로비트, 코리아, 업비트에서 이제 뭐 후오비 코리아로 이렇게 연동이 되니까 사람들은 업비트가 좋은 거구나 하고 업비트에 다 몰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솔루션 연동이 늦어지면서 업비트로 이용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업비트는 자회사 람다의 베리파이 바스프 솔루션을, 그리고 업비트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3사 합작인 이 코드 솔루션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비트로 이 독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제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업비트는 베리파이 바스프를 쓴다고 하죠. 자, 업비트가 왜 갑자기 베리파이 바스프를 썼을까요? 자, 업비트의 자회사인 람다 256이라는 회사가 이 베리파이 바스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회사의 기술을 쓰겠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람다 256을 만든 것이 이제 루니버스 그 메인넷 그 플랫폼이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GP 코인이 이제 현재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 람다 256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화폐에 있어서 좀 앞서가는 그런 업체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비트라는 회사에 대한 인지도, 그 다음에 신뢰도가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독점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왜 저 회사만 독점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가 있겠죠. 네. 자, 입금은 자유, 출금은 규제. 자, 저번에 이 예시를 드니까 어떤 분들이 한 번에 이해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제가 목욕탕에 갔습니다. 근데 제 가방에 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욕하는 동안 이 소중한 금이 도난을 당하면 안 되니까 제가 카운터에다 맡깁니다. 자, 잠시만 맡아주세요 하니까 직원분들께서 그럼요. 자, 목욕하고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목욕을 즐기고 나와서 다 옷 갈아입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해서 이제 카운터에 갔죠. 제가 아까 맡겨둔 금 찾으러 왔습니다. 하니까 그건 안 됩니다. 왜죠? 이 금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저희에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을 담으려고 하는 그 가방 있죠? 본인 건가요? 저희에게 증명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까 맡기는 거 보셨잖아요. 그리고 맡길 때는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아, 그래도 안 됩니다. 아, 아니면은 100만 원 이하로 여러 번 찾아가세요. 네. 근데 그것도 한 번에 찾아가면 안 되니까 조금씩 100만 원 이하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니, 나 지금 그 금 빨리 팔아가지고 비트코인 이 상승세에 빨리 타야 돼요. 그래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황금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그러한 규제가 자꾸만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이 트래블룰이 무용지물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떠한 경우에 필요할까요? 단독 성착취 조주빈 암호화폐 계좌에 32억이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박사방 암호화폐에 추적해 보니 박사방에 올린 후원금 계좌로 513개의 지갑에서 이더리움이 입금이 되었다. 모네로 등 다른 코인도 여러 가지가 입금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이 거래소 4곳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개인 간의 암호화폐 거래는 신원 증명이 불가하다. 자, 암호화폐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 지갑 P2P 전송이 가능하다. 네, 가능하죠. 디지털 기술의 밝은 조주빈 씨는 암호화폐의 이런 특성이 자신의 신원을 숨기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 실제 인터넷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암호화폐와 마약, 인신매매, 총기를 거래하는 경우가 꽤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주빈은 이러한 선택을 했겠죠. 그럼에도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출처는 코인데스크 코리아입니다. 이 조 씨가 공지했던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내역을 추적할 수 있었던 것은 추적을 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송수신 내역이 모두 공개된다는 특징, 이것이 암호화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특징 때문이다. 암호화폐가 저장되는 지갑, 은행 계좌 구실에는 주소는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 한 사람이 여러 개 만들 수 있지만 그 송수신 내역은 항상 블록체인 안에 모두 공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블록체인의 핵심이죠. 네. 다만 조 씨는 이러한 단순한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을 이용했다. 네. 그것까지 조주빈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주빈은 입장료를 받겠다고 공지한 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네로 3종류였습니다. 근데 이 조 씨가 주로 사용한 것은 이 모네로 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모네로는 프라이버시 코인, 즉 이 외부에서 이 지갑의 주소의 전송 내역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 씨는 이 모네로가 가장 안전한 코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코인을 사용한다고 해도 신원 노출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모네로 코인을 우리가 원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 이 가입을 할 때는 본인 인증, 신분 인증을 해야 하죠. KYC 인증을 해야 하죠. 만약에 조 씨가 회원들에게 받은 모네로를 원화로 바꿨다면 국내 거래소에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 씨의 지갑으로 모네로 코인을 보낸 회원들의 신원마저 다 파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게 프라이버시 코인, 내가 코인 이거 받은 거 아무도 모르겠지 해도 여러분들 그걸로 밥 사 먹을 수 있을까요? 그걸로 금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죠. 그래서 어쨌든 이 코인을 환전을 해서 법정 화폐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러한 그 추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불법 자금이구나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 누가 누구에게 보냈고 이런 실명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게 없어도 결국에는 거래소에서 실명 인증만 해도 트래블루까지는 아니지만 실명 인증만 해도 법정화폐로 바꾸는 순간 우리는 다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면 트래블루 필요하네. 근데 꼭 굳이 필요한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좀 헷갈리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상속세나 불법 비자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선정비 후 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 날짜를 당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제도권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가서 과세의 날짜를 당길 수가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이 과세의 날짜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자, 테러 집단의 불법 자금 이동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정부와 대형거래소, 대기업의 협업으로 안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적인 어떠한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선진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지갑 화이트리스트를 통해 이제 오입금 행위를 줄여 자산을 지킬 수가 있다. 사실 이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주소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영어도 많고 뭐 30글자 이렇게 길잖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메모를 해두고 복사 붙여넣기를 하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알파벳 하나만 놓쳐도 우리의 자산이 날아가고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개인 화이트 리스트 지갑 등록을 해놓으면 우리가 매번 그것을 적을 필요가 없이 회사에서 아니면 거래소에서 이 주소를 증명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입금 행위를 줄일 수가 있어서 자산을 지킬 수가 있다. 사실 이거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초 실행으로 가상자산 선진국가로 모범을 보이겠다는 것인데요. 자,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투자자의 입장도 한번 봐야겠죠. 자, 가상자산의 핵심은 탈중앙화인데 다시 중앙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시대적 역행이다. 그렇죠?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유가 무엇이죠? 네, 탈중앙화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중앙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것은 시대적 역행이다. 네, 이것도 동의합니다. 자, 고액 100만 원 이상의 코인을 전송할 때마다 보고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상 힘들다. 왜냐하면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가상자산 시세에 맞게 매도와 매수를 통해 수익을 실현해야 하는 이 시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의 시장의 하나의 장점이자 특징인데 이러한 규제 때문에 수많은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파이 서비스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까? 다양한 수익 기회를 박탈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디파이 서비스는 너무나도 맞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 비트코인 뭐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아깝잖아요. 제가 비트코인을 누군가한테 대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수익 구조, 혹은 유동성 풀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또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고, 이러한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은 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수익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일관된 규제가 아닌 거래소마다 규제가 달라서 투자자들에게 혼돈을 야기시킨다. 뭐 말 그대로 지금 내일 풀리겠지만 비썸 코인원 코빗에 모든 코인을 넣어놨던 투자자들은 지금 빼도 막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없지만 그것을 모르고 이미 거래소에 보냈던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그게 해외 거래소에서 뭐 빗썸으로 보낸 사람들. 근데 이게 지금 빗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왜 안 들어오죠? 고객센터에 전화하고 막 문의를 해도 현재 그게 트래블러상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붕 떠 있는 거죠, 코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너무 안타깝죠. 자, 칼로 사람을 해칠 수 있다고 칼을 살 때마다 실명 인증을 할 것인가? 정말 정말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칼을 우리가 좋은 데 쓰면은 혹은 우리가 집에 칼이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칼을 해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칼 살 때마다 뭐 정부에 보고하십시오. 칼을 쓸 때마다 우리가 과일을 깎을 때마다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명확한 기준 없이 거래소에 떠맡기는 금융당국의 부적절한 태도에 실망이 크다. 물론 투자자들도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지금 거래소들도 힘들지 않을까요? 얼마나 많은 전화와 얼마나 많은 문의들과 얼마나 많은 불편을 다 그런 고객센터의 직원분들이 다 받고 있을까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있을까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김치 프리미엄, 이제 역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김치 프리미엄이 뭐죠? 우리가
이제 코인을 우리나라 원화로 살 때는 해외 거래소에서 파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파는,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은, 우리가 해외 거래소에서 싸다고 해외 거래소에서 살려면 그걸 또 환전해야 되고, 거래소에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달러를 만들어서 그 달러를 다시 한국으로 가져와서 또 환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수료도 들겠죠.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차라리 한국 거래소에서 조금의 프리미엄을 더 주고 편하게 사겠다. 그런 게 이제 원화로 살 수 있는 김치 프리미엄이었죠. 하지만 그게 이렇게 마이너스, 오히려 해외 거래소에서 사는 게 더 이제 비싼 그러한 사태까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요, 김치 프리미엄이 회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제 제가 다시 확인해 봤는데 다시 이제 플러스로 왔네요. 이제 마이너스, 이거는 테더예요. 네, 이제 이것은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다른 코인들은 김치 프리미엄을 회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뜻은 이제 한국 원화 거래소가 한국 돈으로 사는 그러한 거래가 왕성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은 회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요, 우리가 해외 거래소, 이제 해외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이제 탈중앙화 해외 거래소도 있죠. 이때 보낼 때 우리는 수수료가 한 번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 업비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거래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현재 이제 해외 거래소로 보낼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VV 솔루션 및 안전 인증 해외 거래소는 제외입니다. 그 외의 거래소로 보낼 때는 현재 메타마스크로 보낸 다음에 또 수수료를 들어서 해외 거래소로 보내서 거기서 운영하는 어떠한 디파이 서비스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자 보면은 이 메타마스크로 보낼 때 수수료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자, 메타마스크에서 업비트로 보낼 때는 약 2,000원의 이제 이더리움 수수료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업비트에서 개인지가 메타마스크로 보낼 때 약 7만 원 정도의 이더리움이 든다고 해요. 이것은 분명히 비용마다 어떻게 보면은 보내는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지금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수수료의 피해들을 다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여기 계신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보시는 분이 업비트에서 해외 거래소로 보낼 예정이라면요, 이게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비트에서 VV 솔루션을 인증받은 것도 있죠. 대표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프로비트, 아니면은 안전 인증을 받은 거래소 바이낸스랑 FTX로 보낸 다음에 차라리 거기서 메타마스크로 보내는 게 더 이제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메타마스크에서 다시 또 이런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디파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송 속도도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유튜브 코인픽 TV라는 곳에서 이분이 실제로 업비트와 해외 거래소를 운영했던 것을 제가 잠깐만 가져왔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것은 다른 해외 거래소에서 업비트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비트로 보내니까 이런 문자가 왔다고 해요. 자, 입금 확인을 해주세요. 이제 업비트에서 당신의 지갑으로 지금 코인이 들어왔습니다. 코인 들어온 거 직접 본인 인증해주세요. 이렇게 카톡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추가 확인이라는 게 뜬다고 해요. 네, 입금 대기라고 나와 있죠. 보내긴 보냈는데 추가 확인을 한 번 더 해야지 입금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소로 선택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거래소, 뭐 바이낸스면 바이낸스, 아니면 프로비트면 프로비트는 아니죠. 이제 VV 봤으니까 거기서 아니고, FTX나 바이낸스, 이분은 바이비트라는 거래소에서 업비트로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입금을 여기서 코인을 업비트로 보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러면 당신의 이 실명과 생년월일과 이것이 맞느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개인정보 동의를 한 번 더 누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확인 실패. 왜 확인 실패가 나왔을까요? 이분의 얘기로는 이 영어의 철자나 예를 들면은 LEESANG JUN인데
여기는 JUN, 근데 저기에는 JOON,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하나 때문에 자꾸만 확인이 실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빠르게 코인을 받고 빠르게 코인을 보내서 빠르게 코인을 매도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실패해. 아, 왜 또 실패야? 아, 왜 또 안 돼?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용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화로 XGP를 구매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기준입니다. 아, 내가 공돈이 생겼어. XGP를 사야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원화를 입금할 수 있는 거래소가 4곳이 있죠. 근데 여기 3곳은 현재 타 거래소로 전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업비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업비트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제 XGP를 살 수 있는 거래소가 2가지가 있죠. 프로비트, 코리아가 아니죠. 네, 프로비트 글로벌입니다. 이거 지워. 잊어주세요. 자, 디지파이낸스와 프로비트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프로비트는 업비트와 동일한 VV 솔루션, 베리파이 바스프를 쓰고 있죠. 근데 디지파이넥스는 현재 국내 거래소와 어디에도 협업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비트에서 이러한 인정한 거래소가 현재 아닌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비트 코리아를 쓸 수밖에 여기서 코인을 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내 현금을 업비트에 입금을 합니다. 그리고 보낼 코인을 매수를 하는 게 좋아요. 뭐 비트코인 사도 되고 이더리움 사도 되지만 빠른 전송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가 장점인 어떤 뭐 리플 코인이나 트론 코인을 사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인을 현금으로 구매를 한 다음에 다시 프로비트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비트, 내 글로벌 프로비트에는 리플 또는 이 트론을 보유하고 있겠죠. 네, 이것을 테더로 바꿉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 이 프로비트에서 XGP를 매수한 다음에 XGP로 지갑을 전송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이제 이 2거래소의 동일한 KYC 인증, 영문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동일하게 인증을 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업비트와 프로비트 글로벌을 통해서 현재 현금으로 XGP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을까봐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XGP가 원화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프로비트 코리아 아니면 또는 글로벌에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될 텐데 프로비트 글로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프로비트 코리아에 상장이 된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리파이 바스프 솔루션 업비트와 동일한 것을 쓰겠죠. 그래서 솔루션 거래소 간에 전송이 가능하고 또한 코리아와 글로벌 간에 이것도 문제없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본인의 지갑임을 인증한 후에 XGP 추금이 가능하고요. 글로벌, 프로비트 글로벌에는 이 트래블 룰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편하게 보내고 받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코리아에서 글로벌, 그 다음에 내 지갑으로 이런 식으로 보낼 수가 있겠죠. 코리아에서 XGP 코인을 사면은 본인의 지갑임을 인증할 필요 없이 혹은 이 인증이 안 됐다면 프로비트 코리아에서 XGP를 구매한 후에 프로비트 글로벌로 보내서 내 XGP 지갑으로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뭐 4대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XGP 지갑에서는 거래소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 4곳 거래소 다 이게 전송이 가능해요. 근데 이 4곳 거래소에서 XGP 지갑으로 보낼 때에는 본인의 지갑임을 인증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갑 주소가 있고 얼굴 사진 찍어서 찰칵해서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굴된 모든 코인을 거래소로 보내놓으면 다시 채굴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지갑으로 보내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채굴이 막 됐어. 그래서 원화마켓 상장이 됐네. 오케이, 좋았어. 나도 차 바꿔보자. 나도 좋은 차, 나도 명품백 사보자. 그래서 코인 거래소로 다 보내요. 거래소로 코인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번 달에 그냥 채굴기 사야겠다 해가지고 다시 코인을 꺼내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씩도 안 되죠. 네.
앞으로 이 트래블룰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개선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꼭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트래블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죄 자금 조달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필수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모든 거래, 100만 원 이상의 모든 거래를 증명할 필요까지는 있을까? 코인이 가상화폐가 어쨌든 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래 어쩔 수가 없다. 아니, 제도권 밖에서 유저끼리 거래를 증명하는 것이 탈중앙화인데 이것은 본질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유가 비트코인과 동시에 이 탈중앙화가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왔잖아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가상화폐라는 것과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동시에 탄생했는데 결국에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만 남는 게 아닌가? 우리 일상에는 현재 지금도 우리는 이 블록체인이 일상에 스며들어 있고 앞으로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더더욱 좋은 기술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것과 함께 같이 나타난 이 가상화폐라는 것은 왜 이렇게 자꾸만 제한을 받고 제재를 받고 이러한 어떤 부당을 받아야 되는 건지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유, 블록체인 탄생한 이유는 이런 중앙 집중식 금융에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 건너편 사람에게 돈을 보내려면은 이 중앙 집중식 금융을 통해서 코인이 전송이 되잖아요. 그게 뭐 우리은행이 될 수도 있고 뭐 금융당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중앙이 터져버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지 말자. 이러한 중앙 체제 없이 우리끼리 다 서로를 증명하자. 네, 이렇게 나온 것이 비트코인인데요. 네, 이런 거에 어떤 본질을 잃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현재 세상은 이러하죠. 네, 어쨌든 고객이 은행에 돈을 보내면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이 은행에 전달이 되고 이 은행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사람에게 돈이 전달이 되죠. 근데 은행이 꿈꾸는 세상은 또 이렇다고 합니다. 금융결제원 없이 이제 중앙체제 없이 은행들끼리 우리가 증명을 해서 고객들의 어떠한 그러한 전송 혹은 거래를 책임을 지자. 하지만 또 블록체인 세상을 꿈꾸는 거는 또 이러하자. 은행도 필요 없다. 금융결제원도 필요 없다.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 잘 왔다가 다시 이렇게 역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현재는 은행이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 좀 바꾸고 싶네요. 거래소가 꿈꾸는 세상? 코인원, 빗썸, 업비트, 코빗 이 네 거래소가 우리나라의 어떠한 그런 금융시장을 장악을 하고 우리끼리 어떠한 법을 만들자. 뭐 트래블루 같은 것도 베리파이바스프 또는 코드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투자자들을 책임을 지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 중앙체제, 이 금융감독원에서 이것을 그냥 인정을 할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래블룰에 대한 이상준이라는 저의 생각은 이러하죠. 시장이 커지는 만큼 물론 당연히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명제도, 이 KYC가 보편화되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있죠. 예전에는 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코인으로 사기당했다. 코인으로 어떻게 전 재산을 날렸다. 혹은 코인 먹튀 사건 이런 뉴스가 좀 뜸해졌죠. 이것은 확실해요. 확실히 뜸해졌어요. 그만큼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만큼 코인으로 한탕 해볼까?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없어졌고 그렇게 쉽게 이 코인으로 어떤 범법 행위를 이렇게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려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은 확보가 된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네. 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대선 공약을 통해 코인 시장 확장성을 기대하였지만 지금 현재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NFT, 그리고 P2E, 이것은 게임 코인이죠. 네.
그냥 쉽게 게임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EO. 예,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래소를 통해서 코인을 발표하는, 네, 상중 코인을 만들어서 업비트에서 상중 코인을 오픈하는, 사전 판매를 하는, 약간 그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수많은 기업들이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규제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결국에 많은 회사들이 해외에서 그나마 제재가 덜 있는 해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투자 기회 박탈, 반복되는 본인 인증, 복잡한 송금 절차와 번거로운 코인 이동으로 인한 수수료 부담 등 투자자의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래소도 얼마나 피곤할까요? 네, 그러한 문의들 혹은 실수 아니면은 묶여있는 어디론가 날아간 잘못 전송된 코인들 다 찾아줘야 되고 다 인증을 해줘야 되고 얼굴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면서 본인 인증을 직접 다 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 피로감이 증폭이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완벽한 탈중앙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불가능한 것일까? 그런 걸까요? 비트코인이 탄생한 것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젠 다 알잖아요. 우리가 탈중앙화, 중앙에서 벗어난 어떠한 금융 시스템, 그러한 디파이 시스템, 여러 가지 우리가 중앙 체제를 거치지 않고 우리끼리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그 사람의 생각이었고 그것이 비트코인으로 나온 것이었죠. 탈중앙화라는 게 결국엔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중앙화와 탈중앙화가 공존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그러한 사회가 나올지 사실 궁금합니다. 자, XGP의 혁신의 완성. 2023년 안정화로 서비스 혁신을 완성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끝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요? 이렇게 현재 제재가 되고 있고 룰이 자꾸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XGP의 혁신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기대가 됩니다. 사실 걱정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해외 기업이고 열심히 본인의 FA 글로벌의 어떠한 일들을 계획들을 목표를 잘 이루어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걱정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트래블룰, 이러한 어떠한 전 세계적인 어떠한 제재 안에서 XGP는 과연 어떠한 완성의 모습을 보여줄까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의 길은 이러하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장기 투자의 길은 이렇게 왔다 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것이죠. 이 끝에는 분명히 혁신의 완성이 있을 거라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러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래블룰은 현재 한국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분명 전 세계 모든 거래소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규정이 가상자산 시장을 더욱 튼튼하게 그리고 더욱 안전하게 기반을 만들고 구축한다는 것에는 정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타는 사람들도 없고요.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는 아기도 없죠. 우리 한국 시장 흐름으로 인해서 XGP에 대한 기술력과 가능성이 저평가되지 않기를 그저 바랄 뿐입니다. 네. 51분, 한 10분 정도가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트래블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장 XGP에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하지만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분명 알아야겠죠. 앞으로 더욱 개선이 될 것이고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거래소에 다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저 너무 급하게 실행한 느낌이 강하고 거래소와 운영 투자자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는 게 사실이죠. 불편하지만 어쨌든 이게 좀 더 안정이 된다면은 우리 XGP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상자산 시장이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날을 꿈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 안에 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 다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균 강사님, 코로나로 이제 그 업무 보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그 이상준 강사님께서 그 멋진 시간 잘 채워주셨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그 무거운 내용이죠. 그리고 수학처럼 여러 가지를 암기해야 되고, 영어도 너무 어렵고, 도대체 이 친구가 무슨 얘기하는 건가? 라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네, 내용을 100%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되게 복잡해진다. 어떡하지? 막 그런 염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내용은요, 내가 익숙해지고 활용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되게 편안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리미리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그 공유를 하는 이 시간을 꼭 놓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라디오 듣듯이, 네, 계속 들으셔야 돼요. 복잡하죠? 복잡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순리대로 이렇게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 돈인데 내 돈을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돈을 더 잘 불리고 그리고 잘 찾을 수 있는 방법들 멋진 강사님들이 다 안내하고 있으니까요. 네, 안전하게 전송받기를 잘할 수 있도록 네, 기로 먼저 다 익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든지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 속에 반복이 그리고 그 반복으로 인해서 내 손에 익어지면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서투르고 아직 많은 분들 다 모르세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으시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잘 들으시고 앞으로 벌어지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한 내용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면 오프라인으로도 네, 맞아요. 많이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오프라인에 오셔가지고 네, 내용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코로나 이제 그 방역 체제들이 다 이제 뭐라 그럴까 해체가 되고 만나는 인원이라든지 시간들 그리고 감기처럼 자연스럽게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이제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건강 본인 스스로가 잘 챙기시기 바라면서 네,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